그 다음 단계에서 현금화는 요거는 전부명령이요. 전부명령은 이제 채권 양도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돼요. 아까 추심명령은 채권자 대의소송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되고, 전부명령은 지금 채권 양도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 채무자는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요번에는 전부명령이 있었으면 갑이 자기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요번은 추심명령을 택하지 않고 이것을 전부명령을 발부받았다면 이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이 갑한테 넘어온 꼴이에요. 갑한테 넘어온 거예요. 다만 이 채권이 무효였다면 전부명령도 무효예요. 이 채권이 무효라면 전부명령 받았어도 무효예요. 근데 이 채권이 유효였고 그래서 전부명령이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 병이 변제자력이 없으면 갑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무슨 금융 언어 같은 거로 깡통 양도받은 거예요. 깡통계좌, 뭐 깡통채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3자의 진술 의무 얘기할 때도 상황을 잘 살펴서 이것을 추심명령을 선택할 건지 전부명령을 선택할 건지인데, 전부명령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 제3채무자가 국가기관이라든지 약간 이 변제자력에 무너질 수 없는 이런 공적인 기관일 때는 전부명령 과감하게 택해도 돼요. 왜냐하면 깡통이 될 확률이 없는데, 근데 이게 순수 개인이면 전부 다 제3채무자가 깡통이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나 이거 전부 받은 거 아니고 다시 원래 가서 내 거 할래. 추심명령은 그게 가능해요. 추심에 실패해도 추심권이 왔다가 추심에 실패했지만 원래 자기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집행 방법을 택해서 2차전을 시도해도 되는데, 전부명령은 이미 전부가 됐다는 얘기는 이 채권은 소멸한 거예요. 요것을 넘겨받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을한테 받을 거로는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다시 갈 수 없고 병에게만 승부를 내야 되는데, 병이 변제자리 없으면 지금 깡통 넘겨받은 꼴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그럼 깡통이라 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을한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떠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 병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조금 이런 공신 있는 이런 기관이라면 전부명령으로 가는 게 낫고, 그럼 전부명령은 또 장점은 뭐예요? 그 대신 독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추심명령은 자기가 이런 추심은 하지만 나눠 가져야 돼요. 나머지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장단점은 뭐예요? 전부명령은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추심은 나눠 가져야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전부는 그 대신 독식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냐면 이거 전부 다 깡통일 수가 있고, 깡통이면 다시 갑의 입장에서 채무자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병하고만 승부내야 되는데, 병이 깡통이면 날리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전부명령 개념은 알았네요. 거기 쭉 설명했죠. 의의에 보면 예를 들어 피압류 채권의 건면액이 1,000만 원이더라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깡통이면 실질적 가치는 0원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써놨네요. 그래 전부명령에 의해서 이게 집행채권이죠. 이게 피전부된 거 채권이고, 이게 지금 소멸된 거죠. 이게 넘어오면서 이건 소멸됐으니까 일로 다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점에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무자력의 위험을 채권자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추심명령의 경우라면 실제 추심 못했더라도 집행채권은 추심에 의해서 변제돼서 소멸되지 못했으니까 추심 못했다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 차이 알겠어요? 채무자의 다른. 절차는 역시 압류명령 다음에 추심 전부 이런 단계지만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한다. 그 다음에 전부명령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 전부명령은 이게 확정돼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추심명령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한테 송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명령은 둘 다한테 송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게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있어요. 확정돼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채무자 즉시항고를 할 기간 같은 것 때문에
일주일간의 즉시항고 이런 기간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하고 확정되면 효력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여기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소급한다예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소급한다. 다시요. 확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확정돼야 되니까 전부명령에 대한 기록형에는 뭐가 붙냐면 아까 추심명령에는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것만 나타나는데 전부명령을 자기가 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채무자한테도 송달되고 확정된 게 나와야 돼. 그렇다고 또 확정된 걸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 그러니까 채무자 대지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로 와서 이게 효력이 있다.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록형에도 보면 전부명령은 어떤 게 기록형 다음에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전부명령 발령된 거 있고 채무자,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거 있고 확정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록형 볼 때 추심명령에서는 확정된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게 자기가 생으로 써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만약 써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양식으로 신청할 때는 법원에 있는 양식 중에 추심명령은 굳이 확정된 거는 증명해낼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혹시 기록형 보다 보면 밑에 반쯤에서 이렇게 사선 긋긴 거 봤어요. 그게 이제 필요 없다 표시예요. 혹시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부명령 다음에는 확정증명까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송달증명, 확정증명 그런 게 붙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록형 볼 때 보세요.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서 확정까지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까지 증명이 있는 경우인데 전부명령은 확정증명이 붙어서 다만 소급해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니까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있고 근데 그게 한 장의 양식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는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서 확정증명은 필요 없는 사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추심 때는 굳이 확정까지는 뭐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제3채무자에게 대한 송달만 되면 이제 추심명령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증명 그 다음에 확정 증명 확정됐다. 그 나중에 한번 기록형 이런 기록 있는 거 잘 봐보세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에 있어서는 송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명령의 경우에 추심명령과 달리 효력 발생으로 해서는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이 필요하다. 채무자,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서 있는데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일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난 때 등에 확정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효력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잘못됐네. 옛날 용어 나왔네. 집행권한에 기해서 채권의 판례라서 그렇게 종래용어로 써있네. 옛날 판례에서. 바꾸세요. 집행권한. 판례상은 채무명이 그때 당시 용어를 쓰고 있네. 집행권한에 기해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확정된 이상 당연히 이제 집행채권자에게 그 피전부명령이 발부된 피전부채권이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이제 소멸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그 뒤에 소멸했더라도 이미 발령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뭐 그런 판례네요. 이 경우는 제대로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뒤에 집행채권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 효력 자체는 이제는 그 단계에서는 영향이 없다. 뭐 그런 거네요. 채권 압류 및 전부에 대한 것도 여기 주문을 보면 1, 2, 3 압류는 1, 2, 3이죠. 그 다음에 4가 뭐 숫자로는 안 되어 있지만 여기 굳이 숫자로 한다면 주문이 1, 2, 3 요 4가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자에게 전부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한다. 집행채권은 3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공정증서로서 공증인한테 받았던 게 집행권원이 되는 거죠. 이 집행증서로서 공증인과 대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그러니까 이런 집행증서는 유일하게 집행권원 중에 법원이 완벽하게 관여하거나 상당 부분 관여하는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집행권원은 이 집행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고, 그렇게 해서 집행권원이 작성되고 집행문 부여도 그거는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면 그 공증사무소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권원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문도 이 집행권원으로서의 집행증서는 공증인한테 가서 받는데, 하여튼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정본에서 터잡아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역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네요. 그 명의를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 여기는 1억 원 중에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뒤에 독식을 하는 거예요. 독식을 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이 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해서 채무자가 집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채권은 소멸한다. 집행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 경우하고는 헷갈리지 말아요. 이게 애초부터 무효면 전부명령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유효한데 깡통인 경우랑 무효는 구별해요. 언뜻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깡통이라는 개념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고, 무효는 전부명령도 무효인데 유효한데 변제 못 받을 수 있는 자력이 없어서 깡통이라는 의미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변제 자력이 없는 거고, 무효는 지금 깡통하고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은 지금 당연히 소멸하면서 부활하지 않고 자기가 덤태기 혼자 책임으로 쓰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전부명령은 그렇게 되면 이제 무효이고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효라든지 이래서 존재하지 않는 때는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변제 효과와 집행채권의 소멸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전부금 청구에 있어서 이제 이전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전부명령의 집행 절차는 전부명령이 이제 이전되면서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그래서 권리 이전효가 발생해서 자기 채권이 된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양도받은 것처럼 자기 채권이 되면서 집행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깡통이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채무자한테 따지고 말고 이제는 못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집행 절차는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 책임하에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끝난 거예요. 집행 절차 끝나고 자기 채권 된 거예요. 자기 채권인데 이제 그 받는 데서 여의치 않으면 소송이 들어가는 게 전부금 청구의 소송이에요. 그렇죠? 그게 전부금 청구 소송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금 청구 소송은 사실은 집행에 있어서의 청구는 아니죠. 집행은 종료된 거예요. 자기 채권으로 온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자기 채권으로 이전된 거니까. 근데 그 뒤에 후속 처리로서 나타나는 거지, 집행 그 본연의 절차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전부금은 후속 절차로 나타날 뿐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집행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속 절차로 이제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의 소송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심명령과 이렇게 비교해 놨으니까 쭉 보도록 표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돼요. 여태 설명한 것을 대칭시켜서 한 거니까 이해하면 돼요.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면 무효예요. 그래서 독식하고 그런다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배당 요구 끝나고 나서 이제 독식하고 이런 건데, 추심명령은 압류 경합해도 유효하고 나눠 가져야겠죠. 추심명령의 경우는 나눠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독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무명령이 장점이 있고 등등 뭐 설명 계속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제3채무자 송달시죠. 추심명령의 경우는 오른쪽 제3채무자 송달시인데 전무명령은 확정이 되고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 것은 즉시 항고가 있을까봐 그래서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송달이 필요하고 이쪽에서는 되는 건 아니다. 그 설명 계속 반복되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전무명령은 스스로 이제 깡통 찬 거고 이쪽 추심명령은 다시 추심 못 받았으니까 채무자한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재집행을 한 거죠. 이 추심은 효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채 끝났더라도 추심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지금 돈 받을 것을 가지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집행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되겠죠? 이 연습 문제는 아까 그 말한 거네요. 상황이 3개가 설정했네요. 1번 상황은 추심명령적인 상황이 있고 2번은 전무명령적인 상황이 있고 3번은 가압류 결정이 있는데 시점이 조금씩 틀리네요. 압류 및 추심명령은 누구한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언제 시점이에요 그럼? 제3채무자가 Y니까 요거 나오잖아요. 2005년 8월 9일. 2005년 8월 9일 효력 발생, 추심명령.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전무명령은 소급해서 즉시항고가 없었으니까 그 뒤에 즉시항고가 없었으니까 예컨대 일주일 뒤에 확정됐었는데 어디로 소급해요? Y에게 송달된 2005년 9월 9일 전무명령 효력 발생. 그 다음에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됐어요? 2005년 10월 10일 송달. 그때 효력 발생. 이런 상황에서 금액 봐봐요. 이런 상황에서 X는 2005년 5월 10일 Y에게 8천만 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1년 뒤인 2006년 5월 9일로 정해서 대여하면서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9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Y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변제기 이후인 2005년 5월 10일부터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지겠다. 이에 대해서 Y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는 전부될 수 있고 채권은 가압류 결정까지 송달받았으므로 X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이 X와 Y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X가 이런 돈 받을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했다. 근데 Y는 이 채권에 대해서 A가 이런 추심명령을 받았고 B가 전무명령을 받았고 C가 가압류를 했죠.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 A, B, C가 덤벼들었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 채권이 A, B, C한테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잘 따져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Y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이 2006년 6월 30일 변론 종결일은 2007년 1월 15일 판결 선고일은 2007년 1월 29일이다. X의 청구 중 각하 인용 기각되는 것. X가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X의 그 부분은 뭐예요? 부적법 각하되는 거죠. 그렇죠? C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 되더라도 어때요? X의 청구에 영향이 없죠. 일단 B의 전무명령은 유효하다면 X의 직접 청구는 어떻게 돼요? 기각되겠죠.
그걸 날짜별로 이렇게 구간 나눠서 계산해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계산하라면 해낼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A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는 인용될 부분 이런 거 따지라는데 그 부분 부적법 각하돼야겠죠. 지금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B에 대한 전무명령 부분은 직접 청구하는 X의 청구는 기각돼야겠죠. 그렇죠? C에 대한 가압류는 영향은 일단은 없죠. 그래서 날짜하고 그 범위를 잘 따져서 풀어봐요. 아마 해설대로 풀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 한번 봐봐요.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요 앞에 문제는 내가 정답적인 거는 그 어디에 분쟁 유형별 민사소송법인가 거기에 써놨는데 여기는 그까지는 안 썼고 해놨는데 아마 계산해보면 될 거고 분쟁 유형별 민사소송법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봐요. 만약 맞춰봐요. 그 다음에 실제 이번 또 변호사 시험 문제 아깝게 1문의 2인데 1문의 2는 추심명령 갖고 냈는데 이번에 1문의 3은 전부명령 갖고 냈나? 한번 봐보죠. A가 B에 대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해서 B에게 송달된 게 2012년 4월 11일. A가 C에게 채권 양도했네요. A가 B에 대해서 1억 원 채권이 있는데 C에게 채권을 양도했네요. 그래서 통지한 게 내용증명편으로 통지한 게 2012년 4월 12일. 그죠? 그 다음에 A 채권자인 이번엔 D가 가압류를 걸었네요. 가압류를 걸고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B인 5천만 원, 1억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가압류 걸었네요. 그래서 결정이 2012년 3월 17일 B에게 송달됐네요. 그 다음에 C는 그런 상황에서 1억 원 자기 양도받은 소송을 B를 상대로 원고가 돼서 냈네요. 피고고 원고로 양수인의 입장에서 냈네요. 1월 3일, 2013년 1월 13일 그 다음에 냈네요. C가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2년 4월 2일 전년도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채권자 D는 이 5천만 원을 얘다 이제는 원금 5천만 원과 이제 이자까지 쳐서 지연손해금 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 원래 거는 이제 5천만 원 가압류인데 그 뒤에 이제 그 쭉 읽어보면 종된 이런 부분에도 미쳐서 효력이 미쳐서 이제 5,800만 원의 이런 지금 집행을 하고자 하는 채권을 요 표현 나오죠. 가압류 아까의 가압류 걸었던 것이 이제 이게 본압류로 전이하는 이게 뭐냐면 아까까지는 가압류를 걸었다는 거는 아직 확정 판결이 없는데 이제는 그 뒤에 가압류 걸어놓고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진짜 집행 압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걸어놨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우리 암이 전이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가압류 안 걸었으면 지금 확정 판결 등을 갖고 집행권원으로 지금 5,800만 원 가압류 그런 게 없다면 압류라는 단계로 이제 불쑥 나올 텐데 전 단계에 가압류 관계 있으니까 그걸 이쪽으로 전이해서 쓰는 거예요. 그 전이해서 쓰는 게 뭐냐면 시점이 그쪽 것까지 이렇게 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가압류가 가짜만 붙었지 압류는 압류니까 그게 본압류로 전이되면 어떤 일자 갖고 따져야 될 때는 가압류 일자로까지 가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전부명령까지를 받아서 2012년 4월 4일에 송달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월 15일 날 가압류하고 받았고 뭐 곧바로 계속 신속하게 뭘 했네. 4월 2일 날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발령받아서 4월 2일 날. 그래서 4월 4일 날 송달됐어요.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자에게 4월 4일 날 송달됐어요. 이게 4월 4일. 그러면 가압류 기준으로 해도 이 채권 양도가 내용적 명으로 채무자한테 송달된 것이 4월 11일인데 뭐 어떤 날짜로 비교하더라도 지금 4월 4일이든 3월 17일이든 뭐가 앞서는 거예요? 전부명령 이에 앞서잖아요. 전부명령이 앞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받은 이 청구부분서 누구한테는 일단 내줘야 돼요? 전부명령 받은 지금 D한테 얼마는 내줘야 돼요? 처음에는 5천만 원 걸었다가 나중에 5,800만 원 됐으니까 금액적으로는 5,800만 원은 내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수인이 1억 원 청구한 것 중에 자기 남는 거 4,200만 원은 인용될지언정 5,800만 원은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는 전부명령자한테 그게 넘어간 거죠. 넘어갔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4,200만 원은 인용이고 그냥 소송 유지하면 5,800만 원은 기각되겠죠. 그렇죠? 기각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봅시다. 의양수금 소송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해서 C는 원고적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서술하시오. 아까 그거 나온 것 정도네. 이게 추심명령이면 C는 원고적 기억이 없죠. 추심명령이 있었던 상태에서의 만약 채무자라면. 근데 양수인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인데 그 경우는 전부명령이 있었어도 지금 이 사람이 아까 그런 논리예요. 뺏겼어도 그 부분은 좀 이따 결론도 5,800만 원은 기각된다고 하지만 그건 본안의 문제지 당사자적 격에서는 자기가 지금 1억 원 받겠다라고 하는 C의 입장에서 1억 원 청구 들어간 이상은 당사자적 격 문제가 안 되고 기각될 뿐이죠. 그 부분은. 전부명령이 있었던 부분은 기각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당사자적 격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본안의 문제로 갚버리면 되죠. 주장 자체에서 자기가 5,800만 원 부분 포함해서 1억 원 받겠다라고 하는 C의 수송에 대해서 지금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서술하시오.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만에 의해서 통과하면서 실제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런 청구권이 없다. 즉 여기서 전부 명령된 부분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기각될 거라고 해도 그건 본안에서 기각될 일이지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에서 있어서 채무자의 전부명령의 경우는 당사자 적격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때 피고 B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해서 C, 채무자로부터 양수한 C도 일종의 채무자급인데 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의 부적법 하냐, 당사자 적격이 없냐는 문제 삼을 필요 없고 권한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4,200만 원 부분만 남고 5,800만 원 부분은 기각된다. 즉 5,800만 원은 전부명령에 의해서 D한테 이전된 거고 나머지 4,200만 원만 지금 양수인의 입장에서 유효하게 양수받은 거다. 왜? 전부명령이 앞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형에 문제 등장할 때 날짜가 결국은 기존 사법시험류는 날짜 잘 등장 안 시키는데 이 변호사 시험은 항상 날짜 등장하고 이런 건 날짜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직감할 수 있겠죠. 날짜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우 따져야겠죠. 근데 선우는 1회 때도 뭐하고 뭐 선우 따지는 거 나왔어요? 1회 때는 가압류하고 채권양도. 그거 1회 때 나왔어요. 지금 이 경우도 결국은 일자에 따른 선우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부명령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가 1회 변호사 시험, 이거 좀 아까 말했던 거 나오네요. 채권 가압류 결정과 병의받은 채권 양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한가? 이게 날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열관계 물어봤네요. 1회 변호사 시험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심명령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채권에 대한, 그다음에 압류명령, 추심명령 이외에도 특별 현금화 명령으로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양도명령 등이 있다. 뭐 그런 것 추가 설명이 있네요. 근데 이 양도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가름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의 양도명령. 그 다음에 추심에 가름해서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그 다음에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등의 특별한 어떤 현금화 명령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압류명령, 추심명령 이외에 특별 현금화 명령으로서 몇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가름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가름하여서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그 다음에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등의 특별 현금화 명령 등 마련하고 있다까지죠. 이게 그래서 채권에 대한 집행이죠.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의 집행에 있어서 지금 채권에 대한 집행을 했는데 금전 채권에 기초한 그 대상이 유채물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이 설명되고 있죠. 부동산이라든지 유채동산이라든지의 인도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권 등에 대한 것 중에 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건데, 요번은 여기에 인도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이라든지 유채동산 인도청구권이라든지를 대상으로 한 집행, 이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이 있는데 전부 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에 전부 명령적인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이 경우에는. 집행 단계는 1단계로 채권 집행의 방법으로 위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해서 압류, 그 다음에 2단계로 그 인도 받은 물건의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유채동산이면 유채동산의 집행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배당을 한다. 근데 이 현금화에 있어서 전부 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 게 지금 유채물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이고, 그 밖에 이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마지막 그 대상이 되는 게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이제 인도 청구권 이외에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이제 뭐 공유 지분권, 특허권 같은 설비 또는 뭐 골프 회원권 같은 설비 이용권 등을 대상으로 한 집행인데, 채권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제3채무가 있을 때는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 그 효력이 생기지만 하면서, 만약에 지식재산권 같이 제3채무자가 없는 그런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송달될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특칙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까지가 지금 금전에 기초한 집행으로서 채권 등에 대한 집행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전 채권에 기초한 집행 부분의 설명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쭉 끝나고, 이제 비금전 채권, 이제 이 자체가 인도청구권, 앞에서는 돈 받을 거였는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등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러분 민법서 뭐예요? 뭐 하는 채무, 주는 채무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는 채무는 직접 이행시키면 되죠. 주라고. 근데 하는 채무는 이게 직접 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대체적이냐 비대체적이냐 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이런 것 등으로 가야 돼요. 지금 말하는 단계는 애초에 금전은 주는 채무죠. 이건 금전은 속성상 주는 채무죠. 근데 이제 비금전 중에 주는 채무도 있어요. 인도 청구권 같은 거에 대해서 인도하라. 그다음에 뭐 일 같은 걸 해야 돼요. 무슨 자기 부자기 뭐 적극적으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비금전 채권에 기초한 집행은 어떻게 될 거냐? 물건의 인도 집행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민법 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에 389조에 보면 뭐 비대체적인 뭐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간접 강제, 대체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대체 집행, 뭐 이런 방법 등.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의 집행. 이 경우는 뭐예요? 이전 등기 같은 경우가 안 됐을 때, 안 해줄 때 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그래서 원래 공동으로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판결을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자기의 이전 등기의 쌍방에 있어서의 공동에 있어서의 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런 채무의 집행,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요 금전채권의 의채권에 기초한 집행, 요 영역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원래는 강제집행하고 또 보존소송이라는 게 일본식으로 보면 법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사집행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보전, 처분, 보전, 뭐 소송 이런 부분을 하나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수고했어요.